유산이 벼슬이니? 당장 일어나서 내 귀한 아들 밥이나 차려. 아이를 잃고 피눈물 흘리는 제 가슴에 저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 돈에 기생하던 그 이기적인 모자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진짜 지옥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랫배를 잘게 썰어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각을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를 허무하게 제 몸에서 떠나보내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새벽이 없거든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잠옷이 살갗에 들러붙어 한기가 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환기를 못한 탁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얕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뱃속이 찌르르 울렸어요. 이불 끝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는 제 손이 낯설게 보였답니다.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아침이었죠. 거실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느릿느릿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 방문 앞에서 들으라는 듯한 한숨이 길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에휴, 아침부터 집안이 어째 이리 썰렁하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돈 눈치를 보느라 끓여둔 미역국만 식탁에 남겨두고 원주로 쫓기듯 내려가신 게 바로 어제였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어보실 생각도 없이 문지방 너머로 혀를 끌끌 차셨어요. 네 시아버지도 그렇게 병으로 갑자기 가셨잖니. 하나 남은 자식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바쁜 사람을 아침도 못 먹이고 내보내면 어떡하니. 목소리에 서슬이 느껴졌습니다. 난 제 학교 다닐 때도 아침 한 번 거르게 한 적이 없다. 내 자식 빈속으로 출근시키는 건 나 못 본다. 잃은 건 잃은 거고 산 사람은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몸을 더 웅크렸어요. 핏덩이 같은 손주를 잃은 슬픔보다 당신 아들 따뜻한 국물이 더 큰 걱정인 사람. 그 지독한 이기심이 방문을 뚫고 들어와 제 숨통을 죄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 쪽에서 달그락 구두 주걱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허둥지둥 신발을 신는 기척이었답니다. 엄마 됐어. 나 그냥 갈게. 아침 안 먹어도 괜찮다니까. 짜증과 곤란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예, 어디를 그냥 가. 국이라도 한 그릇 데워줄 테니까 좀 앉아봐. 됐다니까. 늦었어. 나 진짜 가요. 철컥. 도어락 닫히는 차가운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아내를 배려하는 척 포장했지만 저는 똑똑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비겁함이었답니다.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지킬 생각은 조금도 없이 껄끄러운 자리에서 저 혼자 쏙 빠져나간 거였죠. 남편이 나가자 어머니 불평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 엄마 속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지 남편 챙길 줄을 모르니. 저러다 저 애까지 애 아빠처럼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봤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억울한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갑고 투명하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나는 이 사람들한테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그 한 줄이 명치에 콱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3대 독자 아들의 일상을 굴려주고 시댁의 구멍을 제 돈으로 메우는 편리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잃고 몸이 부서지든 마음이 찢어지든 이 집에선 그게 1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화장대 앞에 섰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두 눈만큼은 무섭도록 또렷하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욕실에서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었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물기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평소 출근할 때 입던 단정한 코트를 꺼내 걸치고 핸드백과 자동차 키만 챙겨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텔레비전 아침 방송을 틀어놓고 계시던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어머, 너 아프다더니 이 아침부터 어딜 나가려고.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바람은 무슨 바람을 쐬. 차라리 잘 됐네. 나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아들 구워 먹이게 한우 등심 좀 사와라. 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어가셨어요. 내 카드는 지난번에 장보다 한도가 다 된 것 같더라. 빈속으로 나가네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슴이 쓰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카드, 넉 달 전 무릎 수술하시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 본가로 돌아가실 때 제가 쥐어드린 거였습니다. 통원 치료하시고 재활 다니실 때 병원비로 쓰시라고 제 명의로 만들어드렸던 가족 카드였죠.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정육 코너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고르고 있었을 저였지만 그런 미련한 짓은 오늘로 끝이었답니다. 말없이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익숙한 가죽 시트의 감촉이 전해지자 꽉 막혔던 숨이 그제야 탁 트이더라고요. 시동을 걸기 전에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차분했어요. 은행 앱을 열고 가장 먼저 어머니 지갑 속에 있을 그 가족 카드부터 정지시켰답니다. 정지 완료라는 네 글자가 화면에 뜨니까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친 김에 자동이체 목록을 쭉 띄웠어요. 숨만 쉬어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항목들이었죠. 아파트 관리비, 정수기 렌탈료, 어머니 영양제 정기 배송, 남편 실비 보험료까지요. 확인, 해지, 확인, 해지. 빨간 해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목을 조르고 있던 사슬이 툭, 툭 싱겁게 끊어져 나갔습니다. 고작 5분이었어요. 이렇게 터치 몇 번이면 끝날 일을 저는 그동안 왜 제 목숨 줄처럼 쥐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토록 미련했던 데에는 돌이켜보면 뼈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의 가난한 집에서 늦둥이 딸로 태어났거든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서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밤을 새워가며 일에 매달렸고 오로지 제 능력 하나로 번듯한 대기업 과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통장에 억 단위 잔고가 찍히던 날 저는 드디어 제 삶이 단단해졌다고 믿었죠. 남편은 같은 부서의 3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팍팍하게만 살아온 제 일상에 언제나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그 다정한 후배가 꽤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혼자 짊어지고 달리던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며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 저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을 맛봐야 했답니다. 네가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집은 3대 독자다. 얼른 건강한 핏줄부터 안겨줘야 할 텐데. 35 며느리라니 나는 솔직히 조마조마해서 밤잠도 설친다. 서늘한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옥이라는 멍청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경제력과 헌신으로 그깟 나이 차쯤은 덮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신혼집은 제가 모은 걸로 준비할게요. 저희 예쁘게 잘 살 겁니다.
남편이 가져온 5천에 제 전 재산 2억 5천을 얹어 신혼집을 구했던 그날부터 저는 시댁의 합법적인 지갑이자 호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어떻게 3년을 버텨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득하네요. 저는 핸들을 양손으로 꽉 쥐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엔진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지자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자 차는 미끄러지듯 어두운 주차장을 빠져나와 환한 아침 햇살 속으로 들어섰어요. 제 바보 같았던 며느리 노릇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건 넉 달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수술을 마치고 길어야 2, 3일이면 퇴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초기 회복을 위해 적어도 일주일은 저희 집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 모든 수발은 제 몫이 될 거라고 어머니와 남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은 연말이라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너무 많아. 엄마가 병원밥 입맛에 안 맞아서 다 남기셨다는데 큰일이네. 당신이 퇴근길에 병원 들러서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리면 안 될까? 내가 주말에는 진짜 하루 종일 엄마 곁에 딱 붙어서 수발들게. 진짜 약속해. 참 어이가 없었지만 다리 다쳐 누워 계신 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퇴근하기 무섭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아이고, 내 무릎이야. 아픈 건 둘째치고 병원 밥이 밍밍하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저녁 나온 거 반찬만 몇 개 주워 먹고 그냥 다 물렸어. 이거 드셔보세요. 오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호박죽 좀 포장해 왔어요. 어유, 그래. 차라리 달달한 죽이 낫겠다. 줘봐라. 어머니는 제가 떠먹여 드리는 죽을 받아 드시면서도 기승전 아들 걱정뿐이셨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바빠서 병원 올 시간도 없는 모양이네. 애가 아침잠이 많아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닐 텐데 일까지 많아서 어쩌니. 너도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우리 아들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이는 건 아니지? 어머니, 저도 퇴근하고 장 봐서 들어가면 밤 9시 10시예요. 그래도 대충 안 먹이고 찌개라도 꼭 끓여서 다 챙겨 먹여요. 그래,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한 네가 고생이 참 많다. 그래도 애 아빠 그렇게 허무하게 일찍 보내고 나니까 나는 제 건강이 제일 짠하고 걱정된다. 아픈 분이니 마음이 쓰여서 그러시려니 하고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신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일주일간 지내게 되셨죠. 파김치가 된 몸으로 부엌에서 저녁을 차릴 때면 어김없이 뼈 있는 잔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너는 찌개 끓이면서 멸치 육수를 얼마나 낸 거니? 냄새가 비려서 내 입에는 영 안 맞네. 어머니, 입맛 없으실까봐 신경 써서 진하게 낸 건데 입에 안 맞으세요? 우리 애 아빠도 생전에 비린내 나는 찌개는 냄새도 맡기 싫어했다. 내 아들 입맛도지 아빠랑 똑같아서 아주 예민한데 이런 걸 어떻게 맛있게 먹이겠니? 제가 부랴부랴 끓이느라 간을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내일은 다른 거 끓일게요.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 내 아들 기죽이고 살까봐 내가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일한다고 바빠서 시어미 밥상 하나를 제대로 못 차리는구나. 이래서 여자는 밖에서 돈 버는 것보다 집안 건사가 먼저라는 거야. 제가 젖은 행주를 꽉 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남편은 쓱 나와 한마디 거들고는 사라졌습니다. 여보,
엄마 입맛에 좀 맞게 슴슴하게 끓이지 그랬어. 엄마, 고기 반찬 있으니까 고기랑 식사하세요. 어휴, 네 아내는 지가 더 피곤하다고 저렇게 얼굴을 팍 구기고 섰잖니. 여보, 당신 피곤한 건 아는데 엄마 앞에서는 표정 좀 풀어. 나 씻고 올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니는 통원 치료를 위해 시댁 본가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제가 카드를 내민 게 모든 화근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동네 병원으로 통원 치료 다니실 때 쓰세요. 치료받으러 가실 때 다리도 아프신데 버스 타지 마시고 무조건 이 카드로 택시 타시고요. 아이고, 이게 뭐니?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예요. 병원비랑 약값 필요한 거 다 이걸로 결제하세요. 야, 됐어. 내가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이 비싼 카드를 어떻게 막 쓰겠니?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라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 용돈으로는 병원비 턱도 없잖아요.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한도 넉넉히 열어뒀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결제하시고요. 에휴, 그래 알았다. 네가 우리 아들보다 회사 직급도 높고 돈은 잘 벌어서 이럴 땐 든든하네. 입으로는 거절하시면서도 그 후로 어머니의 카드 결제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동네 정형외과와 택시비 결제 알림이더니 어느새 백화점 식품관과 식당 결제 내역이 찍히기 시작했죠. 주말을 맞아 밑반찬을 좀 해다 드리러 시댁 본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동네 친구분들을 불러 모아 한창 생색을 내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마침 딱 왔네. 반찬은 거기 두고 여기 좀 앉아봐. 방금 네가 준 카드로 저기 앞 사거리에서 아기찜 제일 큰 거 시켜서 아주 배 터지게 먹었다. 네. 어머님이 다리도 아프신데 말동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휴,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주면서도 손을 달달 떠는데 여기는 통도 참 크네. 며느리가 대기업 과장이라 돈을 아주 쓸어 담는구만. 그럼 우리 며느리가 돈은 참 잘 벌잖아. 병원 갈 때 무조건 택시만 타라고 카드를 딱 쥐어주네. 어머니는 친구분들께 자랑을 늘어놓으며 기세등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의 관심사는 다시 저를 옥죄는 대로 향했죠. 어머니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아이 문제로 매번 쪼이기까지 하니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거니? 아까 은숙이 며느리 얘기 들었지? 걔네 며느리는 29에 시집와서 벌써 둘째를 가졌단다. 어머니, 저희도 난임 병원 다니면서 검사도 다 받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니들도 애는 쓰겠지. 근데 여자 나이 38이면 솔직히 조마조마한 게 부모 마음이다. 우리 애 아빠도 그렇게 허무하게 일찍 갔는데 핏줄 하나 없이 내 아들 혼자 늙어갈까봐 나는 밤마다 겁이 나고 피가 마른다.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면 넌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눈 감기 전엔 핏줄을 꼭 봐야겠다. 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말들이 매일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봤지만 남편은 언제나 갈등을 피하기 바빴어요. 여보, 나 정말 미치겠어. 엄마 카드값이 이번 달에만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병원비 하라고 드렸더니 백화점은 왜 가시는 거야? 아유, 엄마가 다리 아파서 우울하시니까 동네 친구분들 밥 좀 사시면서 푸셨나 보지. 당신 돈 잘 버니까 이번 달만 그냥 눈 감아줘. 돈도 돈인데 어머니가 자꾸 나이 많아서 대 끊어먹는 사람 취급하시는 거 너무 상처야. 나 매일 퇴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난임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는 건 걱정도 안 되신데?
나도 내 몸 축 나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시댁 챙기는 건데 진짜 너무 억울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겠어. 다 손주 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능력이 좋으니까 엄마도 당신한테 기대고 싶으신가 보지. 가족이라며? 나도 당신 가족인데 왜 맨날 나한테만 다 이해하고 참으라고 해? 당신은 중간에서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매번 그렇게 방으로 도망치기만 하잖아. 엄마 수술하시고 마음도 약해지셨잖아.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나한테 유별나신 거 알잖아.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 내가 주말에 밀린 청소랑 분리수거 다 할 테니까. 응? 제발 얼굴 좀 펴라. 가족.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 비겁한 변명. 그 말에 목이 졸린 채 저는 정기적으로 퇴근 후 난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들게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혼자 속으로만 사겼죠. 어떻게든 임신만 하면 어머니의 전할 선 원망도 남편의 비겁한 회피도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이 헐리고 제 자존심이 바닥을 쳐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에 이마를 대고 혼자 숨죽여 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강 건너 불 보듯 저처럼 절박하진 않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갈아넣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 속에서도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난임병원 문턱을 넘나들며 눈물 흘린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초음파 화면에서 아주 작게 깜빡이는 심장 소리를 듣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죠.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아기 가졌어. 방금 심장 소리도 듣고 왔어. 아이고, 우리 딸 진짜 장하다. 그동안 매일 멍든 배 부여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펑펑 우셨고 아빠도 옆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집안일은 손도 대지 마라. 우리 귀한 사대 독자 품었으니까 이제부터 네 몸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귀한 거야. 어머니는 비싼 과일이며 유기농 반찬을 잔뜩 사들고 오셨습니다. 나이 많은 며느리라고 은근히 타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친정엄마보다 더 다정하게 구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 달콤한 친절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은 9주차를 넘기지 못하고 벼락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걷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말이죠. 어느 날 밤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프더니 기어이 붉은 피가 비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피가 나. 배도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과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경쾌하게 뛰던 아기 심장 소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들리지 않았어요. 유감입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유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담담한 한마디에 세상이 까맣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진짜 조심했는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명 부르면 꼬물거리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멍하니 서서 제 어깨만 툭툭 칠 뿐이었죠. 차가운 수술실에서 기계적인 처치를 마치고 마취해서 깼을 때 세상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아랫배를 쓸어안고 저는 새벽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아기가 잘못됐대.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내 뱃속에 이제 아무것도 없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어떡해. 너 울지 말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우리 딸 제발 울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달래려 애써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아침,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칠순이 넘으신 친정 부모님이 숨을 헐떡이며 서 계셨어요. 아빠가 밤새 원주에서 차를 몰고 단숨에 달려오신 거였습니다. 엄마 양손에는 미역이며 고기가 든 무거운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죠. 아빠, 캄캄한 밤길에 운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내 운전이 대수냐?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아빠는 핏기 하나 없는 제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쭈뼛거리며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죠. 자네도 밤새 병원에서 놀라느라 고생 많았네. 아내 옆에서 잘 좀 다독여주게나. 네, 장인어른. 멀리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빠는 제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으며 한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셨어요. 나는 이만 내려가 보마. 너희들 푹 쉬어야지. 아빠 오자마자 어딜 가? 식사도 하시고 좀 주무시다 가세요. 아니다. 장인까지 있으면 사위가 어디만 편히 옷 갈아입고 쉬겠니? 엄마가 며칠 있으면서 밥도 해주고 몸조리 해줄 거니까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아빠는 끝내 물 한 잔 안 드시고 다시 원주로 굽이진 길을 운전해 내려가셨습니다. 사위 불편할까봐 딸내미 편히 쉬라고 당신 피곤한 건 아랑곳하지 않으신 겁니다. 엄마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아이스박스를 푸셨습니다. 핏물 뺀 한우 양지와 완도산 미역을 푹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고소하게 퍼졌죠. 자, 일어나서 국물이라도 한술 떠. 엄마가 진하게 끓였어. 엄마, 나 입맛이 하나도 없어. 목이 메어서 뭘 삼키기가 힘들어. 눈만 감으면 자꾸 초음파 화면이 아른거려. 내가 뭘 잘못해서 아기가 떠났나 싶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엄마 탓이고 지질이 복도 없는 내 탓이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 유산도 출산이랑 똑같아서 지금 몸조리 안 하면 평생 골병 들어. 엄마가 불어주시는 따뜻한 미역국을 한 모금 넘기는데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짭조름한 눈물이 섞인 미역국이 제 텅 빈 속을 덮여주는 세상 유일한 온기 같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희 집에 머물며 3일 동안 제 몸조리를 지극정성으로 도우셨습니다. 사위 눈치가 보여서 좁은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주무시면서도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을 새로 지어주셨죠. 하지만 그 소리 없는 헌신과 사랑도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제 방문을 닫고 조용히 묻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언제까지 계셔? 왜? 엄마 오신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잖아. 아니, 장모님 소파에서 주무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 나도 좀 많이 불편해서 집에서 편하게 옷도 못 갈아입고 씻고 나와서 TV도 마음대로 못 보잖아. 남편은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신 것조차 단 며칠을 참지 못하고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도 눈치를 봐야 하니까 좀 그래. 당신도 엄마가 차려주는 밥 며칠 먹었으면 이제 몸 좀 추슬렀잖아. 내일은 우리 엄마도 당신 걱정돼서 좀 와보신다고 하더라고. 사돈끼리 얼굴 마주치면 서로 불편하실 텐데 장모님은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고 해. 자식이 죽어 몸도 마음도 찢어진 아내보다 자기 퇴근 후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장인어른이 사위 불편할까봐 밤새 운전하고도 밥 한 술 안 드시고 가신 그 배려를 빤히 보았으면서도요. 게다가 당신 편하자고 제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엄마를 부르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속내가 제 앞에 슬슬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그 뻔뻔한 속내를 마주한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오신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잖아. 내 몸조리해 주시느라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한테 가시라고? 아니, 장모님 거실에 계시니까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나도 너무 불편해서 그래. 집에서 편하게 TV도 못 보고 화장실 가기도 신경 쓰이잖아.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여기서 놀다 가셔? 유산한 딸 몸조리해 주러 오신 거잖아. 내 몸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를 부르면 내가 참 마음이 편하겠다. 그리고 내일 우리 엄마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야. 당신 유산했다고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셔서 반찬 좀 해오신대. 사돈끼리 마주치면 서로 껄끄러운데 장모님은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고 해. 아유, 우리 엄마가 당신 일 시키려고 오겠냐? 다 챙겨주시려고 오는 거지. 장모님 며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그만 가시라고 해.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과일 접시를 든 친정엄마가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그래, 김서방 말이 다 맞다. 사돈어른 오시는데 내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지. 엄마, 밖에서 다 들었어? 아니야, 엄마 안 가도 돼. 내가 오시지 말라고 할게. 아니다. 안 그래도 나 내일 아침에 첫 차 타고 내려가려고 짐 싸뒀어. 네 아빠 혼자 밥 챙겨 먹는 것도 마음에 걸려서 더는 안 되겠다. 김서방, 내가 며칠 눈치 없이 오래 머물렀네. 내일 아침에 일찍 갈 테니까 푹 쉬어. 엄마는 애써 웃음을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러움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날 밤새 부엌에 서서 제가 며칠 동안 먹을 미역국을 한솥 가득 끓이셨습니다. 사위가 깰까봐 도마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조심 칼질을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 현관문을 들어서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몸은 좀 어떠니? 어머니는 마침 짐을 다 챙겨서 나가려던 친정엄마와 거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아이고, 사돈. 그동안 우리 며느리 수발 드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 딸 제가 돌보는 건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어요. 사돈어른도 다리 안 좋으신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손주 잃고 상심한 우리 아들내미 얼굴 좀 보려고 한달음에 왔죠. 이제 제가 우리 며느리 챙길 테니까 사돈은 마음 푹 놓으시고 편히 내려가세요. 어머니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묘하게 우리 친정엄마를 밖으로 서둘러 밀어내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사돈 눈치에 밀려 쫓기듯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울지 마라. 냉장고에 미역국 넉넉히 끓여뒀으니까 꼬박꼬박 데워 먹어. 집안일은 사돈어른이랑 김서방한테 맡기고
찬물 닿지 않게 조심하고 알았지? 엄마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제 걱정뿐이셨어요. 원주역에는 아빠가 말없이 차를 대놓고 엄마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지만 딸내미 시댁하고 등질까봐 꾹 참고 엄마를 다독이셨대요. 엄마가 떠나고 난 빈자리는 너무나 차갑고 시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거실에서 들으라는 듯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에휴,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사람 사는 집인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 어쩌다 그 귀한 핏줄을 잃어서 이사다리니. 우리 아들은 충격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넘기는데 나라도 와서 챙겨야지 어쩌겠어. 너도 그만 울고 이젠 털고 일어나라. 네가 누워만 있으면 네 남편은 누가 챙기니? 저는 캄캄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등 돌려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연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제 인생에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바로 그날 아침 말입니다. 어머니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밥을 먹이려다 실패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엄마, 됐어. 나 그냥 갈게. 아침 안 먹어도 괜찮다니까. 짜증과 곤란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예, 어디를 그냥 가. 국이라도 한 그릇 데워줄 테니까 좀 앉아봐. 됐다니까. 늦었어. 나 진짜 가요. 남편은 껄끄러운 자리를 피해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서버렸고요. 아들의 빈속 출근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니는 닫힌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정엄마 앞에서 며느리 챙기겠다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가시자마자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유산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니?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내 자식 빈속으로 출근시키는 건 나 못 본다. 잃은 건 잃은 거고 산 사람은 챙겨야 할 거 아니니. 그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내가 아이를 잃고 몸이 찢어지든 말든 자기 아들 밥 챙겨주는 게 먼저인 사람들이었구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부터 아주 서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 눈치 보느라 밥 한 술 편히 못 드시고 쫓기듯 떠나셨는데 말이죠. 나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걸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섰죠. 그 지독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휘둘리던 호구 노릇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아랫배를 찌르는 통증을 안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3년 동안 제 목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굴레를 끊어냈다는 해방감뿐이었죠. 룸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쉬움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덜컥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딸, 잘 잤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갑자기 코끝이 찡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원주로 가고 있어. 짐은 하나도 안 챙겼고 그냥 내 차만 끌고 가. 뭐? 원주를 온다고? 네 시어머니는 어쩌고?
너 몸도 아직 성취하는데 여길 혼자 운전해서 와? 응, 나 이제 그 집 안 들어가. 나 그 집에서 영영 나왔어, 엄마. 제 담담한 목소리에 엄마는 크게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우니? 남편하고 크게 싸웠어? 아니, 안 울어. 나 진짜 하나도 안 슬퍼, 엄마. 밥은 가서 먹을 테니까 나 쉴 방만 좀 따뜻하게 데워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빠가 전화기를 건네받으셨는지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아, 아빠다.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와라. 알았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만 와. 아빠의 그 낮고 덤덤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그제야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곁에는 눈부시게 맑은 겨울 햇살이 따라다녔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을 샀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제 지난 3년을 차분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만 살았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죠. 하지만 이제라도 제 손으로 직접 그 사슬을 끊어냈으니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려 어느새 익숙한 원주 친정집 골목에 접어들었어요. 저 멀리 대문 앞에는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아빠가 찬 바람을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아빠, 날도 추운데 왜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 우리 딸 혼자 운전해서 오는데 당연히 나와봐야지.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빠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끌어안으셨죠. 아이고, 내 새끼. 짐도 하나 없이 핸드백만 달랑 들고 진짜 맨몸으로 왔네. 엄마, 나 배고파. 아침도 안 먹어서 속이 텅 비었어. 그래,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방 따뜻하게 다 데워놨으니까 밥부터 먹어. 엄마는 제 손을 끌고 따뜻한 온기가 도는 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상 위에는 어제 엄마가 끓이신 쇠고기 미역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데 목이 메어 도무지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봐라. 어제 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잖니. 엄마, 어머니가 아침에 내 방문을 아주 벌컥 열더니 그러시더라. 세상에 뭘 하시던데? 몸도 아픈 애한테 잔소리라도 하셨어? 유산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냐고. 지 아들 빈속으로 출근하게 둔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엄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기가 막힌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뭐라고? 아니 세상에 지 손주 잃고 알아놓은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면서 당장 일어나서 지 아들 밥 차리래. 아이고, 내 억장이야. 사위는? 사위는 그 소리 듣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 사람은 자기 엄마 핑계대고 도망치듯 혼자 출근해버렸어. 엄마, 나 그 사람들한테 가족 아니었어. 그냥 지 아들 밥 차려주고 돈 대주는 사람이었지. 제 말에 엄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제 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짐도 안 싸고 바로 나왔어. 잘했다. 내 새끼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피 말리며 속을 끓였을까. 나오기 전에 어머니 쓰시던 내 가족 카드 다 정지시켜버렸어. 그 집에 들어가는 내 통장 자동이체도 모조리 다 해지했으니까 이제 내 돈 한 푼도 못 써.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꼴을 보아하니 마트 가서 고기 산다고 또 네 카드 긁었을 텐데. 지금쯤 마트 계산대에서 정지카드라고 떠서 엄청 망신당하고 계시겠지 뭐. 아주머니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준 비싼 카드라고 그렇게 유세를 떠시더니 이제 내 돈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산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야.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집 전세금은 어떡할 거냐? 그거 다 네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 아니냐? 아빠, 나 그 돈 단 한 푼도 안 뺏기고 다 찾아올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할 거거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든든한 태산처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돈은 걱정할 거 없다. 법대로 해서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받아내면 돼. 네가 혼전 자금으로 보탠 전세금 2억 5천에 그동안 생활비며 병원비 대준 거 다 증거로 모아놔.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들 애비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넌 마음 편히 먹어다. 아빠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보란 듯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똥차 가고 나면 벤츠 온다더라. 네가 능력이 어때서 기가 죽어.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몸이나 푹 쉬어라. 아빠가 든든하게 다 알아서 막아줄 테니까. 따뜻한 미역국을 꿀꺽 삼키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몸이 찢어지든 말든 자기 아들 밥 못 먹인 게 억울해서 악을 썼는데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상처받고 돌아온 딸내미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종종걸음을 치시잖아요. 누가 진짜 내 가족이고 누가 나를 소모품 취급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쯤 그 이기적인 사람들은 끊어진 돈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평생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 그들이 뼈저리게 느낄 차례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모처럼 깊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정집 특유의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기가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아침 내내 곤두서 있던 신경이 가라앉고 뱃속을 찌르던 통증도 조금은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건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지금쯤 그 이기적인 집구석에 어떤 난리가 났을지 뻔해서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 너 지금 어디야? 아침에 바람 쐬러 나간다더니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나 친정이야. 뭐, 친정?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거길 왜 가? 엄마가 아침에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아내가 몸이 아파서 친정에 갔다는데 걱정은커녕 자기 엄마 놀란 것부터 챙기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당신 엄마가 왜 놀라셔?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소리칠 땐 언제고. 아유, 진짜. 엄마가 아침에 동네 마트에서 한우 고르다가 계산이 안 돼서 엄청 망신당하셨대. 너 엄마 쓰시던 가족카드 정지시켰어?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며 아주 차분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지시켰어. 아파트 관리비랑 정수기 자동이체도 내 통장에서 다 끊었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카드를 싹 다 끊어버려.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당장 내일 병원 치료는 어떻게 가시라고 이러는 건데. 남편은 마치 제가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핏대를 세우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 알량한 효심에 헛웃음이 픽 새어나오더라고요. 당신 엄마 병원 가는 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귀한 3대 독자 아들이 택시비 쥐어드리면 되겠네. 여보, 너 진짜 왜 그래? 엄마가 아침에 홧김에 말 좀 섭섭하게 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 챙기느라 유별나신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이 그것도 이해 못해? 당신 유산한 게 엄마 탓도 아닌데 왜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야? 나이 먹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독해졌다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길이 확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불리할 땐 쏙 도망쳐 놓고 이제 와서 아내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독해져? 그래, 내가 호구처럼 내 돈 다 퍼줄 땐 착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였겠지. 당신 아침에 당신 엄마가 내 방문 열고 그 막말 쏟아낼 때 대체 어디 있었어? 나 보호해주기는 커녕 현관문 박차고 도망쳤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카드 끊기니까 성질내는 꼴이 참 우습다. 제 차가운 정곡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자기 합리화와 비겁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출근이 너무 늦어서 급하니까 엮이기 싫어서 먼저 나간 거고. 그리고 당장 내일 관리비며 생활비는 어떡할 건데. 나 이번 달 내 카드 한도 다 찼단 말이야. 빨리 카드 다시 풀고 자동이체 원래대로 돌려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이 한 번만 져주고 빨리 올라와.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한 요구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집을 나간 이유가 단순히 아침에 기분이 상해서 홧김에 한 투정쯤으로 아는 거였죠. 제가 여태껏 얼마나 깊은 절망과 상처를 견뎌왔는지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모를 겁니다. 내 말 잘 들어. 이제 내 돈으로 당신 집안 먹여 살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야. 당신 엄마 밥은 당신 돈으로 사 먹이고 병원비도 당신 월급으로 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뭐? 이혼 서류라니 너 진짜 돌았어? 그런 일로 무슨 이혼을. 저는 남편의 찌질한 변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걸 확인하고는 주소록에 들어가 그 사람의 번호를 아예 수신 차단해버렸죠. 전화가 끊어지자 방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도 속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지금쯤 서울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냉장고에 먹을 건 없고 제 카드는 꽉 막혀 있고 남편은 자기 한도 초과된 카드만 쥐고 쩔쩔매고 있겠죠.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제 능력에 기생해서 편하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돋보기를 쓰시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빼곡하게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죠. 아빠, 저녁에 눈도 침침하신데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셔. 깼냐? 너 오면 주려고 읍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 적어왔다. 이혼 소송하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한대서 애비가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보고 왔지. 저는 아빠가 건네주신 그 수첩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펄쩍 뛰며 말리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오히려 제 방패가 되어주실 준비를 마친 거였어요. 너 결혼할 때 신혼집에 들어간 전세금 이체 내역부터 싹 다 뽑아라. 네 시어미 병원비 긁어준 거랑 그동안 생활비 보탠 카드 명세서도 다 챙기고 네가 여태껏 그 집안 먹여 살렸다는 걸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돈 한 푼 안 뺏긴단다. 아빠, 나 진짜 이혼녀도 괜찮아?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어떡해.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내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그냥 두는 게 더 부끄러운 짓이지. 아빠가 다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넌 억울한 거 없이 네 돈 다 찾을 궁리만 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시던 엄마도 아빠 옆에 앉으며 단호하게 거드셨습니다. 네 아빠 말이 100번 맞다. 지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몸조리나 잘해. 그런 빈껍데기 같은 시댁에서 일찍 빠져나온 걸 천운으로 알아라. 두 분의 그 단단하고 따뜻한 위로에 저는 기어이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알량하고 찌질한 남편 하나였지만 제 곁에는 이렇게 크고 든든한 진짜 가족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조용히 찌그러져서 돈이나 뱉어낼 줄 알았겠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제 돈과 권리를 완벽하게 회수할 참이었거든요. 법이라는 서늘한 칼날을 쥐고 그 이기적인 모자의 숨통을 조여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꼼꼼하게 챙겨주신 서류들을 들고 법원 조정실로 향했어요. 이혼 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의 재산을 합의하는 조정 기일이었거든요. 복도 대기실 의자에는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이 아주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수염도 깎지 못하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시어머니까지 딱 버티고 앉아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다가가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기어이 사람을 법원까지 끌고 와야 속이 시원해? 이혼하는 건 좋다 쳐. 그래도 아파트 전세금은 공평하게 나누고 끝내야지. 내가 보탠 돈도 있는데 나더러 빈손으로 나가라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에 어머니도 팔짱을 낀 채 얄밉게 거드셨습니다. 그래. 아무리 부부 연이 끝났어도 내 귀한 아들 몫은 정확하게 챙겨주고 가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빈손으로 쫓겨나는 게 말이 되니? 법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저는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자의 얼굴을 보며 아주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내가 진짜 빈손으로 보내줄 때 도장 찍지 그랬어. 여기까지 와서 망신당하고 싶었어? 제 변호사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명세서 뭉치를 꺼내 남편 앞에 툭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뭔데? 내가 이런 종이 쪼가리에 겁먹을 줄 알아? 겁을 먹든 말든 그건 당신 자유고. 조정실 들어가기 전에 똑똑히 읽어놔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빼앗아 들고는 첫 장을 휙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결혼 전 제명의 통장에서 신혼집 집주인에게 송금한 이체 내역서가 있었죠.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은행 직인과 함께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 보탠 5천만 원? 그건 혼수가전 이사비 초기 생활비로 빠졌고 전세계약금과 잔금 이체는 전부 내 통장에서 쓴 거잖아. 아파트 전세금 지분은 100% 내 거라는 거 거기 아주 정확하게 증명되어 있을 텐데. 뭐? 야, 그래도 부부로 3년을 살았으면 내 기여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야. 남편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악을 썼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도?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게 대체 뭔데? 퇴근하고 와서 차려주는 밥만 먹은 거? 제 차가운 대답에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제 앞으로 바짝 나섰습니다. 너 말 다 했니? 돈 좀 벌어온다고 내 아들을 아주 식충이 취급을 하네. 저 서류 당장 안 치워. 우리가 부를 변호사는 돈이 없어서 못 부르는 줄 알아.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더 꺼내 어머니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넉 달 전에 제 카드로 동네 아기찜집에서 결제하신 내역이네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어머니 무릎 병원비랑 통원 치료 택시비, 심지어 어머니 드시라고 보내드린 비싼 영양제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잖아요. 이 결제 내역서 10장을 방금 판사님 보시라고 재판부에 싹 다 제출하고 왔어요. 며느리 돈으로 생색은 다 내놓고 이제 와서 아들 기여도를 찾으세요? 어머니는 빼곡하게 찍힌 카드 명세서를 보시더니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긁힌 카드 내역이 수십 장이니 발뺌할 수도 없었던 거죠. 남편은 서류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나 진짜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서류 맨 뒷장 꼼꼼히 확인해봐. 나 당신하고 어머니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했어. 위자료? 네가 감히 누구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 말아야. 어머니가 다시 악을 썼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산하고 피눈물 흘리는 며느리한테 다음 날 아침 당장 아들 밥 차리라고 막말하신 거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을 알아눕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거든요. 아내가 유산에서 쓰러져 있는데 나 몰라라 도망친 당신 아들의 유책 사유까지 완벽하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 전세금 뺏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위자료 물어낼 준비나 하세요. 남편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렸는지 복도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조정실에서의 결과는 제 예상대로 완벽하고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제출한 확실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시고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전세금 2억 5천만 원은 전액 제 혼전 특유재산으로 흠집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관에 대한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내게 되었죠. 위자료를 낼 돈이 한 푼도 없던 남편은 결국 회사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법원 문을 나서는데 맑고 시원한 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남편이 제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엄마도 이제 우리 집에 절대 못 오시게 내가 다 막을 테니까, 응? 저는 제 옷자락을 붙잡은 남편의 축축한 손을 아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귀한 3대 독자니까 이제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평생 주는 밥 먹고 살아. 당신 엄마가 끓여주신 비린내 안 나는 찌개 평생 얻어먹으면서 알아서 잘 버텨보든가. 너 이 독한 년. 기어이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야 속이 시원해? 어머니가 뒤에서 눈물을 쏟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이기적인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돈줄이 끊기고 빚까지 떠안은 저 뻔뻔한 모자는 이제 지옥 같은 일상을 살게 될 겁니다. 법원 주차장에는 저를 데리러 온 친정아빠의 낡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저를 보시더니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잘 끝난 거지? 응, 아빠. 10원 한 장 안 뺏기고 내 돈 다 찾게 될 거야.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빠의 거칠고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그동안 맺혀있던 서러움이 봄눈 녹듯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빠가 몰아주시는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봄 풍경을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건너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소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쫓기듯 이직을 했거든요. 급하게 회사를 옮기느라 연봉은 깎였고 신혼집에 보탰던 5천만 원마저 신용대출이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위자료와 아들 빚을 갚아주느라 평생 살던 본가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깎인 월급으로 낡고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집에 들어오면서 마트라도 좀 들르지 그랬니? 냉장고를 열어봐라. 쉰 김치 쪼가리 하나 말고는 먹을 게 없어서 나 종일 굶었다. 그리고 이 좁은 방구석은 우풍이 왜 이리 심하니? 무릎이 시려서 살 수가 없다. 엄마, 나도 이직한 회사 적응하느라 눈치 보이고 피곤해 죽겠어. 월급은 줄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은 많으니 나도 너무 힘들어 엄마. 내가 내 집까지 팔아서 네 빚 갚아줬는데 나이 든 어미를 이렇게 홀대해. 아, 진짜 미치겠네. 엄마가 아침에 밥 차리라고 소리만 안 질렀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 그 사람이 생활비 다 대줬는데 엄마가 막말해서 내 복을 뻥 차버린 거라고. 나도 이제 빚 갚느라 숨 막혀 죽을 맛이니까 제발 징징대지 말고 나 좀 가만히 놔둬.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며 기생에 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저는 회사에 휴직을 냈습니다. 다친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해줄 참으로 원주 친정집으로 향했거든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짐을 끌고 밖으로 나오니 익숙한 낡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벌써 차 밖으로 나와서 찬바람을 맞으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 나왔어. 날도 추운데 차 안에서 기다리지 왜 밖에서 떨고 있어. 우리 딸 무거운 짐 들고 올 텐데 당연히 나와봐야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 짐 이리 줘라. 무거운 건 내가 들 테니까 너는 편하게 차에 타. 안 무거워 아빠. 바퀴 달려서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뭘 자꾸 뺏으려고 그래. 됐다. 애비 아직 힘 넘친다. 얼른 조수석에 타. 엄마가 집에서 눈 빠지게 기다려. 아빠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훌쩍 들어 트렁크에 실으시고는 말없이 차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빠의 넓고 든든한 등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현관밖까지 가득 퍼져 있었어요.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짐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엄마, 된장찌개 냄새 너무 좋다. 나 진짜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미으머.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좋아하는 조기 구이도 바싹 구워놨어. 얼른 앉아라. 식탁 위에는 화려하고 비싼 음식은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데 아빠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를 제 밥그릇 위로 쑥 밀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가시 다 발라냈으니까 넌 편하게 살만 집어 먹으면 돼.
아빠, 나 이제 나이가 몇인데 어린애 취급이야. 내가 알아서 발라먹을 수 있는데. 애비 눈에는 아직도 10살짜리 꼬마 같다. 그동안 맘고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평생 네 등에 빨대 꽂고 집만 될 놈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그 돈 다 널 위해서 써. 몸 푹 쉬고 회사 복귀해서 네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아. 맞다. 우리 딸 밥 먹으면서 웃는 얼굴 보니까 이제야 제 나이로 보이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우리 딸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살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밥을 입에 물고 기어이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모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제 입에 맛있는 반찬을 밀어 넣어주는 부모님. 이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가 제가 그토록 바랐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당연하고 벅찬 행복을 잊은 채 제 가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능력과 헌신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쓸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책임은 입으로 뱉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란 걸 그 이기적인 사람들은 평생 모를 겁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당연하게 여긴 대가로 지옥에 남겨진 그들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러갑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막힌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진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짜 제 삶의 봄날을 찾게 되었네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랑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